모델은 두채 전략이고요. 생산성 집착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2주택을 반드시 추천을 좀 드리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1주택, 2주택, 다주택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저 1주택이라고 한 게 이제 요거잖아요. 네. 편안하죠, 표정이 벌써부터. 왠지 안심이 되니까 그러겠죠. 네, 좋은 밸런스, 쾌적한 삶. 쾌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원을 끝까지 노후 때까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라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 합법적 마약이죠. 다주택이 탄압을 당할 때도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빡세지만 아주 달콤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할 거고, 저예요. 올려진 두 팔을, 심지어 팔은 여기 물에 잘렸어 지금. 굉장히 잔인하네요. 팔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못 내렸더라? 2018년? 7년째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도록 바라보고 있습니다. 팔이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그래도 할만해요. 왜냐면 또 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주택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대출을 활용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과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전 아파트 판 돈에서 저축이랑 대출을 더해가지고 되는 게 아파트 매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그 사이에 오르면 매도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일반 가세를 하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든 뭐 임대사업자를 해서요, 감세를 한다고 하면 1주택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비과세 받은 걸 통해서 요것도 한 번 더 이용하고 이거 한 번 더 크게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대출 받아서 갈아타기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핵심인 거예요. 1주택인데 대출을 활용하지 않거나 혹은 비과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필요가 없는 거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2주택 전략에도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 1주택에 제가 그때 방법 여러 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똘똘한 한 개로 그냥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한 거 하나 사서 대출을 정말 많이 내서 하나씩 계속 쭉쭉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1가구 2주택으로 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진짜 1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주택에서 약간 변형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때 말씀드린 게 아주 똘똘한 거 말고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끌, 그래서 상대적으로 똘똘하다는 거는 대출을 정말 조금 쓰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는 주담대로 다 쓰지 않는 거, 내가 뭐 30, 40% 다 안 채우고 38, 37 이렇게까지만 한 다음에 더 가볍게 해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2주택을 가는 것도 방법이고, 똘똘한 건 아니야. 그냥 가성비 좋은 거, 내가 그냥 내 몸만 누이면 돼, 그냥 지붕만 있으면 되고, 뭐 그 정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왜냐면 이렇게 돈을 덜 쓰게 될수록 여기에 뒤에 붙는 게 점점 좋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아예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갭을 1주택 사시고 그다음에 월세 사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내가 1주택이지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2주택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갈아타기 요소인 저축 효과를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매수가 이전 아파트 판 돈이랑 저축이랑 대출이잖아요. 이 저축 효과를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2주택으로. 저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저축을 안 하고, 왜냐면 저축을 사실 내가 지금 주담대도 갚고 있는데 다시 저축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애초에 조금 파이를 내가 좀 작게 한 다음에 남는 정잣돈 가지고 2주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뭐냐, 요 기준입니다. 종잣돈이나 얼마의 저축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난 이 돈은 벌어야겠다 싶은 분들이 있는 반면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 자산 증식의 의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교육관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아이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활비 수준의 차이도 있고, 그 생활비 수준의 차이는 그대로 또 저축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담대 나가, 또 생활비도 또 그 와중에 또 줄여가지고 또 추가 저축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삶의 쾌적도에 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한데 이 부족한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노력까지는 내가 뭐 잘 모르겠어.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습은 끝났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 사실 2주택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됐던 겁니다. 제 주변에도 1주택을 마련을 한 다음에 뭐 갈아타기 한 번 정도 합니다. 갈아타기 한 번 정도 하면 애들도 이제 뭐 초등학교 다 들어갔고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사를 크게 갈 니즈가 없어. 내 기준에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에 왔어. 그렇게 내가 한 뭐 1, 2년 살다 보니까 잉여가 남아요. 잉여라는 건 저축금액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돈이 조금 남았을 때 1주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한 개
정도 주택을 더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한 2주택 정도까지만 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검증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실거주 한 채를 하고 투자 한 채를 플러스로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전월세를 하고 투자로만 두 채 가능한 건데, 이게 왜 투자로 유망한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똘똘한 2주택 혹은 1주택의 전설이 20년 8월부터 시작이 됐죠. 20년 8월부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년 7월에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정부가 부동산 안정,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5년 됐어요. 진짜 벌써 5년이 된 얘기인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임팩트를 가졌던 건데, 저는 상당히 그때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싸그리 때렸죠, 사실. 그래서 정말 그때 강력한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뭐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죠. 이거는 절대 너가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가 우리 반이니까 보내는 거라고. 수능 잘 치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1시 47분에 진짜 안 좋아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뭐 똘똘한 채 좋아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정치인들이 뭐 다 강남에 집 사놓고 자기네들 집값 올리려고 똘똘한 채 민다? 그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대입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밀어줄 정도였으면 차라리 재산 증식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정부가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책이 3년 4년이 지속되자 그 결과가 뭐냐, 레미안 원베일리 70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축이니까 그러죠?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헤헴 하면서 압구정 분들이 또 70억 신고가를 썼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압구정은 뭐 비쌌던 평형도 사실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 하나가 시세, 평당 시세가 2억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대세 상승장의 저는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는 이게 막 반드시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나 모든 게 오른다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상승장이라는 건 그 뭐 10년, 15년 사이클을 보는 와중에 이제는 하락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23년 뭐 초반이나 22년 후반 같이 그렇게 시장이 막 20, 30% 이상 고가일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가격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산 것보다 앞으로 아파트를 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비싸지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아파트가 떨어지길 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대대 상승장의 초반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좋은 곳이 먼저 올랐고 다른 곳은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정고를 회복한 아파트가 절반 훨씬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3군에서도 평균 이상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정고점을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절반은 회복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이 먼저 오르는 자산시장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도 있죠. 실제하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 있는 가구 수가 2030년 이후에도 분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인구 감소보다는 가구 수가 더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뭐냐, 이번 토어즈 때도 보셨겠지만 수도권장은 수요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 공급 정책이 원인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심리가 변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의 변한 심리로 결국 가격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토어제가 풀리기 전인 12월이나 지금 풀린 지금 4월이나 가치가 변한 게 있나요? 가치 변한 게 없거든요. 하나의 정책이 트리거가 돼서 심리가 변하는 게 훨씬 더 수도권에서 무섭기 때문에 이런 인구 감소는 그런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1, 2주택이 유리하게 보이게 되는 배경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건데요, 이거는 지방 매도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매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난이도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임대차 4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에 2년이었다가 4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2년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지 일반 과세잖아요. 그럼 그때는 1년만 지나도 이제 일반 과세를 매기면서 팔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올해 사가지고 바로 내년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입자가 1년이다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훨씬 더 가벼운 거죠.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지방을 이렇게 회전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 걸 한 겁니다, 여러분. 자, 2001년 12월에 제가 이거 단지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예요. 왜냐면